이번 우리 개모임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랑 태국 방콕이요. 개모임 사람들은 다 정해서 알려줬는데 아직 성임 씨만 투표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어디로 갈지 청해만 주시오. 뭐 베트남? 지금 내 앞에서 베트남이라고 했어? 나 여행 안 가. 죽어도 그딴 나라에 못 가. 아, 아이고 미안하네 성임 씨. 내가 뭐에 홀려가지고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만. 정말 내 실수야. 용서해줘. 응? 뒤늦게야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는지 개모임 총무는 내 앞에서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다른 장소 알아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 그날 때문에 생긴 그 악몽 같았던 일들이 떠올라서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나라는 바로 베트남. 요즘 이 나라로 여행들 참 많이 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짙은 향냄새, 죽음의 기억만이 떠오릅니다. 그곳에 내 소중한 새끼를 사지로 보내는 일만은 막았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처절하고 억울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맞선 한번 보고서 난 평생 함께할 남자를 만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야 이런 소리 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때는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혼처나 주변 어른들이 소개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이 흔했죠. 저도 짝사랑하는 가수 나훈아 선생님 좋아하는 거 빼고는 연애도 못 해보고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맞선을 보러 나온 남자는 참 말수가 적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와 2살 위의 오빠들은 행동이 경박하고 너무 수다스러웠던 나머지 그 과묵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남자가 마음에 들어왔죠. 그 남자도 내가 마음에 들었던지 다방을 나와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나를 잡아채더라고요. 영화 표값이 비싼데 하면서도 그 남자에게 이끌리듯 영화를 같이 보고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낭만적이고 애틋한 옛 기억이네요. 서로 마음이 통했겠다. 양가 어르신들이 허락해 주셨겠다. 결혼은 만난 지 3달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알콩달콩 이 남자 닮은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제 꿈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했다는 걸 신혼여행에 가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묵었을지 모르는 불결한 곳이야. 어서 여기랑 저기 화장실까지 청소하고 들어가. 신혼여행 간다고 들떠서 샀던 원피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의 지시대로 청소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신혼여행이랑 다른데. 내가 반평생 넘게 살아온 남편은 말이죠. 지독한 결벽증 환자였어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손잡이는 절대로 안 만지고요. 자기 수저통을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집밥만 먹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점심 한 끼는 회사 식당에서 해결해야 하니 차마 거기 수저까지는 못 쓰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집은 또 얼마나 청결해야 만족하겠나요.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곳곳을 순찰하고 다니며 테이블이며 선반 위까지 손으로 만져서 먼지 검사하는 게 일과였어요. 바닥은 늘 반질반질 윤이 나야 하고요.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 치면 바로 호통 소리부터 납니다. 그래서 난 아침과 오후 5시 하루 2번씩 청소를 해야 했어요. 늘 걸레를 앞치마에 쑤셔넣고 집안 곳곳을 다닐 때마다 눈에 보이는 작은 티도 닦는 버릇이 생겼죠.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 늘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는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물론 우리 바깥 양반이 밖에 나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나를 때린다던가 그런 몹쓸 위인은 아니었어요. 소사정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아빠만한 남편이 어디 있냐고 할 테죠. 특히 11년 전 세상을 뜨신 우리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우연 엄마, 너 팔자는 아주 하늘에서 내린 상팔자인 모양이다. 제 아비처럼 생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 남자들처럼 바람 한 번 안 피우지. 가정적이고 성실하지. 얼마나 좋으냐? 며느리 너는 내 아들 만나서 아주 복이 터졌구나. 3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들은 이야기. 네, 그렇게 좋으시면 어디 어머님이 남편으로 삼아 데리고 살아보시던지요. 이렇게 속으로만 대꾸해야지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토를 달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연 아빠랑 사는 게 어찌 그리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만 같고 혼자서만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집 양반은 집과 회사 말고 가는 곳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출근하러 나서고 회식이나 어쩔 수 없는 일 빼고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요. 문제는 학교 다닐 때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나와 아들 모두를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될 때 어릴 때야 저도 집안일 잘 모르고 그저 남편 말이 맞겠거니 하고 그의 말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 사이인데 늘상 남편은 고압적으로 명령만 하고 나는 그걸 따라야만 하는 관계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에게 질려버린 데다가 어느 곳 하나 정부치고 못 사는 제가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바깥 외출 하나도 마음대로 하게 하나, 친구를 편하게 만나기를 하나, 그도 아니면 어디 모임이나 취미를 찾을 수도 없는 인생이었으니까요. 그저 하나뿐인 아들 보면서 위로받고 또 그 아이와 대화하고 사는 그게 제 인생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속 깊고 세심한 우리 아들도 저를 얼마나 챙기고 아끼는지 그 아이만 보면 웃음이 나고 좋고 그랬습니다. 우연 엄마는 아들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 그렇게 아들 좋아만 하다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고 결혼해서 따로 살면 어쩌려고 그러슈? 동네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전 진짜 아들 바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도 했습니다. 둥지를 떠날 아기새를 바라보는 어미새의 심정으로 말이죠. 그 작고 뒤뚱거리며 걷던 아이가 언제 커서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하더니 어느덧 대학까지 졸업했네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아들 키우면서 실감했습니다. 그 세월만큼 저 역시 같이 늙어갔겠죠. 아마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두 끼, 많게는 세 끼의 식구들 식사를 차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민되는 일인지요. 그래도 요리하고 부엌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궁중 요리를 해다 바쳐도 맛있다는 말이나 좋다는 표정 변화도 읽기 힘든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은 정말이지 맥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들은요, 별거 아닌 반찬만 해줘도 어찌나 반응이 좋은지 몰라요. 엄마, 이 계란찜이 아기 구름처럼 어쩜 이렇게 뽀얗게 부실부실해요? 진짜 식감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디 찌개도 맛 좀 보자. 역시 우리 엄마 김치찌개 솜씨는 말해 뭐해. 입만 아프지. 개운하고 확 당기는 칼칼함이 여기에 뭘 넣으셨기에 이렇게 국물이 맛있지? 오늘은 육수 낼 때 디포리를 좀 넣어봤어. 그리고 김치찌개는 김치 맛이 좌우한다고 하지 않니? 엄마는 아는 식당에서 사온 묵은지나 쓰니까 찌개 맛이 더 깊단다. 이렇게 밥 먹는 아들 앞에 앉아서 도란도란 음식 이야기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대화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날의 고단함을 씻는 시간이었어요. 대체 누가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우냐? 조용히 좀 먹자. 전생에 아주 지체 높으신 양반집 가문 도련님이었는지 남편은 식사할 때 말 한마디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 식사 먼저 차려주고 나서 아들하고 둘이서만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서일까요? 먹기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진로도 딱 요리하는 쪽으로 잡았었네요. 아들은 본인 뜻대로 외식 조리과 대학을 마치고 나서 아예 음식점을 차려보겠다는 포부를 부모님 앞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2천만 원 뿐이라서요. 창업자금을 아버지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아니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랑 원금도 꼬박꼬박 잘 갚겠습니다. 겨우 음식하는 가게나 차리겠다고? 네 계획에 나는 반대다. 젊은 사내 자식이 비전 있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더 큰 일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아녀자들이나 한다는 요리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에휴, 고작 그런 일을 한다는데 아비 돈을 빌려줄 순 없다. 자식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남편은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안쓰러운 나머지 아들에게 몰래 모아온 내 쌈짓돈 전부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들이 모아놓은 돈과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리대에 붙은 바와 2인용 식탁 2여 개뿐인 작은 돈가스 전문점. 아들이 대학 다니면서 꽤 오래 아르바이트했던 돈가스 집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리고 또 스스로 열심히 연구해서 소스도 개발했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해서가 아니라 그 맛이 그렇게 기가 막혔어요.
결벽증 남편 때문에 바깥 음식을 잘 안 먹기도 하거니와 느끼해서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튀긴 돈가스는 그런 제 입에도 딱이었습니다. 두 덩이나 먹고 속 든든한 것이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싶었죠. 젊은 청년 혼자서 연 가게라 그런지 잘해보라고 응원하는 손님도 많았어요. 가게가 바쁠 때는 제가 가서 설거지와 주방 일을 도와서 가만 보니 아들은 작아도 알차게 가게를 해나갔습니다. 음식에 진심이더니 결국 어린 나이에 요식업으로 성공을 하는구나 싶고 뿌듯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가게가 잘 돼서 아들의 웃음 짓던 시절은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게 근처에 커다란 돈가스 체인점이 생기면서 아들 가게는 큰 타격을 받고 말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요식업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드네요. 뭐 하나 잘 된다 치면 옆집 건너집 다 같은 업종으로 차리니 상인들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지. 이럴 때는 자본금 많고 오래 버티는 가게만 결국 남는 거겠죠. 전 아무래도 한국에서 더는 사업 못하겠어요. 그저 한 번뿐인 실패지 않니. 툭툭 털고 이번 일을 경험 삼아 다음에 더 잘해보면 되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하지만 아들은 어느 날 돌연 베트남에 가겠다고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넌 엄마에게 하나뿐인 자식이야. 어찌 너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런 타지로 보낼 수가 있겠니? 그냥 한국에서 더 시대해보면 안 될까?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 설득해서 너 가게 차릴 때 도와줄 테니까. 이 나라에서 장사해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난번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 저도 아주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니 절 믿어주세요. 결국 아들은 자기 고집대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베트남에 가면서 자기가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나에게 맡겼어요. 얘 이름은 소피예요. 이제 전 베트남에서 혼자 사느라 이 녀석 돌봐줄 수 없으니 대신 엄마가 좀 맡아주세요. 평생 개나 동물 가까이도 안 가던 나였는데 졸지의 아들 때문에 개엄마가 돼버렸습니다. 어거지로 맡기 시작했지만 재미없는 남편과 둘이서만 사는 나의 적적함을 이 강아지가 채워주더군요. 아들 대신이라 여기며 지내다 보니 소피 그 녀석 덕에 다시 웃기도 하고 산책도 같이 하며 개라기보다는 자식처럼 키웠어요. 무뚝뚝하던 남편도 소피의 간식을 본인 스스로 사올 만큼 처음 보는 다정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 부부에게 소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족이 돼버렸죠. 아들은 가게 자리를 찾아보고 어떤 업종을 할지 조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온다고 했고 우리 부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꽃무늬 셔츠의 청년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고작 한 달 사이인데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몰라보게 달라진 느낌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아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끝내 아들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돈가스와 국수를 파는 퓨전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동업으로 열었다는데 그 가게를 하며 얼마나 바쁜지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못 받고 아들은 정말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쩌다 가끔 하는 영상통화에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밝아 보였습니다. 스스로 보람된 일을 하는구나 싶어서 아들 걱정은 접어두고 그저 타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이제 가게가 좀 안정이 되었으니 놀러 오라며 아들은 비행기 티켓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들 덕에 베트남에 있는 가게에 가보니 백인, 황인, 흑인 다양한 나라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덥고 습한 나라의 작은 주방에서 열기와 싸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대견한 한편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한국 남자 둘이 만든 음식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잘 먹니? 여기 김치 들어간 음식도 있는데 참 맛나게들 먹는다. 베트남 오면 여행자들이 쌀국수나 베트남 토속 음식들을 먹곤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금방 질리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가게 음식 한번 먹으면 손님들이 확 반해버리더라고요. 한 번 온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두어 번씩 먹고 가니까. 그리고 코리안 푸드 어썸 이렇게 음식 칭찬도 하고 휴대폰 어플에 가게 리뷰도 좋게 남겨주니 제 사업은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한참 음식과 씨름하며 흘린 땀을 닦으며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어디 가면 아들 직업이 창피하다며 쉬쉬하던 남편도 이때 아들 일하는 걸 보고 느낀 바가 있었는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말입니까? 연매출 2억 원이 넘게 나는 자그마한 요식업 해요. 베트남에서요.
아들이 만든 음식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비 아저씨가 같이 살던 아들이 오랫동안 안 보인다고 물으니 남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아들의 일을 진심으로 인정했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꽤 잘 벌면서도 7평 남짓한 원룸에서 친구랑 둘이 살고 또 집에서는 가게일 상의하고 베트남어 공부하면서 아들은 시간과 돈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 살면서 일해야 돈을 잘 모은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추석에 아들은 한국에 잠시 왔다 가겠다는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 집 안에 들어선 사람은 2명, 아들은 만나던 여자친구와 함께 온 것이죠. 제가 갑자기 와서 많이 놀라셨죠? 오빠가 깜짝 선물로 하자며 비밀로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 이름은 김화영입니다. 놀라긴 했는데 참 좋은 쪽으로 놀랐어요. 반가워요. 거기서 베트남 여자 만나서 베트남 사람이 원일이로 오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예쁜 한국 아가씨라니 아유 다행이네. 선한 눈매에 뽀얀 피부, 부드럽고 친절한 말씨까지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참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우리 집 소피가 잔뜩 경계하듯 다리로 버티면서 그 아가씨를 향해 세차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개이고 어느 누가 집에 오면 꼬리를 흔들다 못해 엉덩이 춤까지 추는 온순하고 애교 많은 성격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 품에 뛰어들면서 반기던 녀석이 같이 온 여자친구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니 이상한 것이죠. 아들과 여자친구는 우리 집에 얼굴만 보여주고서 금방 다시 베트남으로 떠났는데요. 그 애들을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얼마나 서로 좋아 죽었던지 아들은 데려왔던 아가씨와 서둘러 결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그 아가씨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베트남에 가서 신혼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이 지나간 것처럼 몸이 오싹한 기분이 들고 멀쩡하던 그릇이 깨진다거나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런 날이요. 그날 전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어떤 존재였는데요. 내 인생의 행복이고 사는 의미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다니 그것도 타국에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남편과 서둘러 베트남으로 긴급 출국했지만 끝내 아들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베트남 현지 의사의 사망 진단이 나왔고 이후 며느리는 아들의 화장 절차까지 모두 끝내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기다릴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내 아들이 바로 화장을 했어. 내 아들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싶었는데 고국으로 데려가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려고 했단 말이다. 부모인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급하게 일을 처리한 며느리가 원망스러워 이렇게 나무랐어요. 하지만 이미 끝나버린 일, 어쩔 수 없이 난 아들의 유해가 들은 유골함만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데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막는 겁니다. 유골함은 화물칸에 실는 것이 항공 규정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난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들이 부모도 없는 타국 땅에서 죽었는데 한국 갈 때는 엄마랑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짐승이나 물건처럼 화물칸에 실어? 꼭 그래야만 한다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화물칸에 같이 탈게. 그럼 되겠냐?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화물칸에 못 태운다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아, 이러면 우리 아들도 편히 못 떠난다고. 어서 장례식하고 이놈 무사히 눈 감게 해야지. 자, 어서 한국으로 가자고. 이성을 찾고 어서 비행기 타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는 남편의 얼굴도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고 허망하게 전 타지에서 귀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3일 뒤 아들 유골함이 있는 추모원에 다녀왔는데 집에 남편이 없는 겁니다. 집에 있는 편지 한 통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것이라는 걸요. 다 나 때문에 우리 우연이가 떠났구려. 당신과 우연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못하겠소. 이게 웬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단단하고 속내를 알 수 없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출까지 감행한 건지,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말이죠.
남편은 자기의 물건 대부분을 그대로 심지어 핸드폰과 차키,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집에 두고 나갔으니 그런 그가 너무 걱정되었죠. 바로 경찰서에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자식 잃은 어미를 남편까지 잃게 만들다니. 끝까지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 우연 아빠가 정말 그렇게 믿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못하러 숨쉬고 살겠나. 나도 죽으러 떠나야 한다. 이런 생각과 극한의 외로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해서 며느리는 베트남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전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는 고아나 다름없어요. 저에게 가족이란 남편인 우연 씨가 유일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다니. 며느리는 절 보자마자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죽은 우리 우연이 생각부터 나고 바깥 양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난 이렇게 그냥 있다. 내가 무슨 좋은 세상 보겠다고 목숨 부지하고 사는지 싶고. 갑자기 아버님도 행방불명이 되셨다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결국 어머님도 저처럼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톨이 신세가 되었다니 눈물이 나네요. 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저는 어머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어머님마저 안 계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아직 나이도 젊고 인생 창창한 너는 새로운 사람 찾아야지. 늙은 나랑 있어 무엇이 좋겠다니. 게다가 너는 법적으로 내 며느리로 되어 있지도 않으니 책임감 느낄 필요도 없고 말이다. 그런데도 나랑 같이 살고 싶다는 게 참말이냐? 아들은 결혼을 올리고 같이 살면서 어찌하다가 그만 며느리와 혼인신고도 못 올린 채 살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나에게 며느리는 법적으로 타인이었죠. 며느리는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며 그렇게 우리 집에 눌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불행 중에도 사람 살아갈 방도는 또 하늘에서 주시나 보다 했어요. 힘든 일들을 겪으며 혼자가 된 내 옆에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 주었으니까요. 남편 잃고 과부 신세가 된 며느리를 보니 또 불쌍하고 가련하고 내 신세와 같아 보여 그 아이에게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밥해 먹이고 뒷바라지를 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을 이제 며느리한테 해주며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모녀간으로 알 만큼 참 오순도순 살았죠. 하지만 나에게 재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는 나 대신 며느리가 우리 집 개 소피를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와보니 아무도 없는 빈집이고 곧이어 들어온 며느리가 빈 개 목줄만을 들고 숨을 헐떡이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응가 치우는 사이에 걔가 어디론가 뛰어가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걔가 도망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의 자식과 같았던 소피까지 가출을 하다니. 도대체 내 인생의 바닥은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싶은 절망감에 소피가 쓰던 물건을 보며 며칠이나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걔 물건을 보면 제가 더 우울해진다며 모조리 다 갖다 버렸죠. 외로운 신세의 나에게는 이제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닥쳐올 내 불행은 이게 시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문득문득 자주 깨는 나는 그 어느 날 밤 물을 들어 부엌으로 가려고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 꺼진 캄캄한 집 계단 옆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몇 걸음이나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어떤 힘이 느껴졌어요. 그 밀쳐지는 느낌에 전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죽는구나. 내 소리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온 며느리가 119를 불러 그대로 응급실에 가고 말았어요. 천만다행으로 머리나 중요 부위는 다치지 않고 팔뼈에 금이 가는 부상만 입었죠. 어머님, 갑자기 밤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다치시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그렇네.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 잠도 못 자고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어쩌니? 네, 뭐 괜찮아요. 저 잠깐만 수납 원무과에 다녀올게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며느리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가서 한참 얘기하는 걸 보다 소변이 마려워진 나도 화장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이 마침 업무가 근처였는데 며느리는 한참이나 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상해로 진단서 끊어주셔야죠. 보호자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미 내린 진단을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부상은 상해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님 큰 사고 났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상해니까 상해 보험 받을 수 있잖아. 아니야? 듣자 하니 며느리는 보험에 청구해야 하는데 내가 다친 게 크지 않아 치료비 정도의 실손보험 청구만 가능하다는 게 직원의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불같이 그 직원에게 화를 내고 의사에게 진단명을 바꿔달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늘 내 앞에서 수줍은 듯 조용조용 말하는 순한 아이였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속으로 적잖이 놀랐어요. 사람에게는 참 다양한 모습이 있구나 하며 계속 걸어가던 중 의아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가만 이상하다. 나는 상해보험 같은 건 들어둔 적이 없는데 실손보험 하나, 암보장보험 하나 그렇게 2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직원과 얘기한 보험은 들은 것만 해도 2개의 상해보험이었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얘 화영아 잠시 이리 좀 와보렴. 나는 말이다 상해보험 같은 게 없어.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했던 말을 들었을까봐 그런지 며느리 얘가 날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건요.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따로 있어서요. 이런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그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보험이나 치료비 같은 골치 아픈 일을 며느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면 나야 편하고 좋죠. 며느리 말에 안심하고서 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근 2년간 나에게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마가 단단히 꼈나? 아무래도 점이라도 봐야 할까봐. 느닷없지만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미신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 점사를 보게 되었죠. 자네 요즘 사는 게 아니겠네? 맞아요 신녀님. 정말 요즘 같아선 저 딱 죽겠어요.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애군이 끼기라도 한 건 아닐까요? 너 지금 죽지 못해 산다는 얼굴인데 그냥 이대로 넋놓고 있다가는 너도 금방 죽어. 네? 억울하게 죽은 젊은 남자 영혼도 보이고 그 외에 다른 영혼도 몇 보이네. 보아하니 자네한테 원한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지금 자네 가까운 곳에 사람을 해하고 다니는 몹쓸 것과 함께 사는 게야. 그것이 원혼이면 구슬을 하든 죄를 올리든 해야 할 테고 그게 사람이면 연을 끊어놔야 그래야 네가 살아. 그 무당님은 신기 있게 내 사정을 딱딱 알아맞히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한다는 방법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신묘하고 영험하기로 소문났다고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곳인데 괜히 복비만 날리게 생겼네. 이렇게 별 소득 없이 점집을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신녀님 얘기 중에 억울하게 죽은 젊은 남자, 혹시 우리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많은 꿈 채 펼치지 못하고 죽어서 억울했구나. 저승으로 곱게 못 가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본 점사를 며느리에게 얘기하니 그 애는 무슨 벌레라도 본 듯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그런 미신을 믿고 아깝게 돈까지 주고 오세요. 다신 그런 엉터리 찾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워낙 답답하고 나쁜 일만 생기니까 나도 뭐에 홀렸는지 그랬구나. 하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전 다 이해해요. 그래도 우리 우연씨 천국으로 잘 갔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며느리 말을 들으니 점집에 간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점쟁이의 말을 그저 흘러보내고 잊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들 있죠.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참나 바보같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한테 속냐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기꾼들은 프로랍니다.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일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프로요. 그러니까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한번 걸리면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속아서 넘어가서 제 손으로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차라리 보이스피싱한테 걸려 돈만 뜯기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보다 더한 악질 사기꾼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에 와서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며느리 간호하러 병원에 가 있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왔었는데 대문 옆 우체통에 몇 가지 우편물이 쌓여 있었어요. 그 우편물은 대우보험, 삼성화재 보험 등 죄다 보험사에서 온 것들이었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 봉투를 뜯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험들은 모두 내가 죽으면 며느리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일종의 사망보험들이었던 거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보험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어디는 내가 인터넷으로 설명해서 보냈다고 하고 또 어디는 내가 본인 확인 통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저축된다고 해서 은행원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된다고 통화시켜준 적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이게 다 이런 보험일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며느리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 보험 우편물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나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망보험을 든 까닭이 뭐냐? 너 설마 그런 보험까지 들어놓고 나 죽기를 바랬던 거야? 그런데 그 애는 오히려 자기를 오해한다면서 화를 내고 거칠게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어머님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없지 내 인생이 참 막막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 어머님마저 떠나시면 어쩌나 싶어서 저도 제 살 길 찾겠다는 마음에 들어놓은 보험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좀 보세요. 종신보험이나 저축연금보험 같은 게 더 많다고요. 조근조근 나에게 설명하는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 또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무도 없는데 스스로 시어머니 모시며 살겠다는 착한 며느리인데 딸 같은 애를 내가 너무 오해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저 앞날이 걱정되어서 보험을 많이 들은 것뿐이라는 며느리 설득에 내 마음이 동요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에 대한 의심이 모두 걷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며느리와 이전처럼 잘 지냈지만 한번 의심의 먹구름이 들이우니 이제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날 해치려는 의도처럼 보였거든요. 나 혼자서 이 일을 헤쳐나가기에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범하게 살림만 하던 여자가 어떻게 탐정을 고용해야 할지 몰라 고심한 끝에 결국 전직 경찰 출신의 연배가 좀 있는 탐정을 찾아서 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네요. 안타깝습니다. 경찰로 시작해서 지금 일을 하며 어떤 수사 감각, 촉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직감 같은 게 제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드님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 외에 함께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때요? 그때 베트남에서 같이 가게를 운영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럼 그 아드님 친구분과 연락이 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뒤 오랜만에 아들과 베트남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는지 안부 묻기도 죄송하네요. 우연히 장례식에 뵙고 나서 그간 통 연락을 못 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그 일이 충격이고 괴로워서 일부러라도 그 친구 잊고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야, 다 이해하네. 우리 우연히 생전에 많은 것을 함께한 친구니 그럴 수 있어. 그래, 가게는 잘 되고 있고? 네, 아직도 우연히와 함께했던 그대로예요. 언제 한번 제가 항공권이랑 숙소 마련해서 초대할게요. 그때 오세요. 그리고 엊그제 어머님께서 고용하신 탐정님 연락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 얘기 해주시겠지만 제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연히 죽기 전날 제가 그 친구에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우연히 처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목격한 것을 우연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말은 며느리에게 아들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단 소리니? 저도 의심되는 장면을 본 것뿐이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연히는 펄쩍 뛰면서 화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확인하러 바로 나갔고 다음날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 일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연히 처가 어머님 모시고 잘 지내고 있다고 들어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제가 던진 말로 괜히 잘 살고 있는 유가족을 또 한 번 상처 주게 되는 셈이 될까봐요. 그런데 화영이가 어머니 보험 어쩌고 말을 듣고 보니 이제야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 통해서 그 여자를 좀 더 파보고 알아낸 거 모두 탕자님한테 전달할게요. 어머님, 화영이 걔 너무 믿지 마십시오. 통화를 끊고 나서 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멍청하게도 아들의 죽음에 왜 며느리를 의심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그동안의 기억들이 차르륵하고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본 반려견 소피가 기이하게 지저댔던 일, 그리고 절대 주인을 떠난 법이 없던 녀석이 며느리와 산책할 때 하필 가출해버렸던 일, 어려서부터 알레르기를 겪어온 아들은 누구보다 자기 몸을 잘 알고 이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애가 까닭없이 알레르기 하나로 인해 죽음까지 이르다니요. 이 모든 의혹과 죽음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 그 화살이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며느리. 그 애가 분명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겠다는 예상이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어느 밤 내가 계단에서 밀쳐진 기분이 들었던 날, 내 느낌은 착하겠거라며 날 부축하던 그 애의 그 손길, 그것은 날 미친 손길과 닮았었다는 게 왜 이제야 생각이 났을까요? 그 애의 모든 행동이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침마다 내가 마실 클렌저 주스를 바로 그 애가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요리는 전혀 할 줄 모른다며 부엌에도 안 들어오던 애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나 역시 죽이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수면장애가 있는 나는 늘 수면제를 상비하고 있었죠. 이튿날 저녁 그 수면제 몇 알을 갈아서 비싼 양주에 타놓고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엄마가 요새 우연이가 자꾸 보이는 것이 우울하고 그렇네. 오랜만에 너랑 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구나. 며느리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실제로는 며느리에게만 그 약탄 양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그 약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지? 그러냐? 네가 먹은 음식들에 내가 독극물을 탔으니까 그런 거다. 네가 내 아들한테 알레르기 쇼크가 오도록 아몬드를 먹였듯이 말이야. 안 그래? 그게 무슨...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나한테 뭘 먹인 거냐고! 며느리가 날 잡으려고 억지로 일어서서는 바로 비틀거리며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팔다리를 힘없이 버둥대는 그의 가까이에 가서 물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가 솔직히 말하면 바로 병원에 데려다 주마. 그럼 목숨은 건질 수 있을 테니까. 이 노인네가 멍청하고 만만하게 봤더니 나한테 선수를 감히 치다니. 어디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알고? 내가 당신 죽여버리고 말 거야. 네 아들 자식처럼. 핏대를 올리며 악을 쓰는 며느리 그 입으로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입니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막상 내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당장 그년의 목을 졸라서 내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부들거리며 두 손을 그의 목으로 가져가려던 순간 매섭게 노려보던 며느리가 킥킥대고 웃었어요. 나와 내 아들은 고아나 다름없는 널 받아주고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니? 내 아들이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단지 돈 하나 때문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해. 겨우 돈이라니. 당신이 사채빚에 허덕이는 아비 밑에서 자란 내 사정을 알기나 해? 그깟 돈 하나 때문에 사람 죽이고 가족이 가족을 낭떠러지로 미는 그런 게 현실이야. 어려움 하나 없이 먹고 살던 당신의 가족은 모르겠지만 네 아들이 내 말 잘 듣고 착한 개처럼 굴었으면 나도 굳이 이렇게 빨리 죽일 마음은 없었어. 그때 나한테 괜히 의심만 품지 않았으면 제 명을 재촉하지는 않았을 텐데 입산 동업자 친구 놈 하나 때문에 당신 아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친구 새끼나 원망해. 그런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지? 이봐 노인네, 진짜 나한테 독 탄 거 맞아? 증상이 뭔가 묘하게 다른데? 진짜 독약을 탔다면 차라리 그 손으로 내 목숨을 끊어봐 어디. 독약으로 고통스럽게 가느니 그게 낫겠네. 자기를 그 손으로 어떻게 해보라며 웃기까지 하는 걸 보니 난 그 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 그 자체 같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드는 며느리 애를 집에 내버려두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내 인생 전부와 바꿔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속이고 죽게까지 만든 장본인인데 저도 솔직히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전 그 마음을 이겨내고 참았습니다. 만약 내가 살인해서 지옥에 가버리면 천국에 있는 내 아들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코까지 드르렁대며 자고 있는 저 나쁜 년을 어떻게든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제가 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어떻게 그년에게 되갚으면 좋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탐정님. 집에서 나오자마자 탐정을 찾아간 저는 며느리의 자백을 담은 녹음기를 주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런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내가 현직 시절 친했던 후배 경찰에게 이 일을 잘 수사해달라고 부탁해놓겠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에 대해 모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강남경찰서에 가서 아드님의 사망을 재수사해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집에서 나올 때는 분명 자고 있던 며느리가 경찰과 함께 가보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모든 죄가 폭로된 마당에 준행랑을 친 거겠죠. 경찰은 아들의 살해 용의자로 며느리를 특정해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초조하게 경찰이 그 살인자를 잡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끝에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잡혀온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 동조했던 하나의 공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만나기도 훨씬 전부터 서방같이 지내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직업은 바로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공범이 베트남에서 만났다는 내연 관계의 남자이기도 한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아주 상습적인 놈들이네. 아드님이나 어머님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내고 보험 사기치던 작자들이에요. 한국에서 수배령이 떨어지자 베트남으로 도주해서 거기에 아드님을 만나고 만 거죠. 어쩌다 그런 악질 중에 악질 같은 것들이 내 아들에게 붙은 것이란 말입니까? 베트남에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년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하지만 그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해코지 당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않고 무서운 말들을 술술 내뱉더군요. 원래는 네 아들 앞으로 보험 잔뜩 들어서 교통사고나 어디에 밀어버려서 상해 보험금이나 타려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왜 보험 많이 드냐부터 해서 남자관계까지 의심하니 어쩌겠어. 알레르기로 위장해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다 그놈이 스스로 지 죽음을 재촉한 거야. 나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혼인신고도 안 된 채로 죽어버렸으니 결국 한 푼도 보험금을 타내지도 못했으니까. 나도 억울해, 억울하다고. 이번에는 확실히 거액 챙길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했어. 당신이 나를 철석까지 맺도록 만든 후에 사망보험도 30개나 들어놨어. 아들 잃고 혼자 남은 늙은이쯤 주무르는 건 일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내 완벽한 계획이 틀어진 건지 지금도 모르겠네. 그 악마 같은 년은 그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에 관한 한 인간은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재판장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론 기회를 준다고 하니 며느리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당신들같이 나약하고 곱게 자란 자들이 내 인생을 감히 판단해? 비바람 막아줄 든든한 부모 밑에서 편하게 자라고 공부만 했던 새님들이 나를? 사채빚에 도망다니면서도 지 술값 때문에 친딸 매춘부로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런 아비 밑에서 한번 자라봐. 돈 하나 없으면 인간이 순식간에 금수돼버리는 그런 현실에서 살았으면 과연 너희들도 나와 달랐을까? 난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너네한테 사죄할 것도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감옥에 보내던 사형을 시키던 마음대로 해. 결국 끝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며느리는 검사가 구형한 30년 징역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읍소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저 여자에게 선고된 형도 아주 큰 거라며 날 위로했죠. 어느 뉴스에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이 같은 끔찍한 일이 설마 나에게, 내 아들에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은 모두 떠나고 믿었던 며느리에게마저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숨쉬고 살아갈 의미가 하나 없던 저에게 그래도 희망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사라졌던 남편이 제 곁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아들 장례 마치자마자 괴로운 나머지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어느 스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말았지. 차마 당신에게 돌아올 엄두도 안 나서 그 스님의 절에서 눌러 살았어 그냥.
왜 그런 못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냉정한 아빠였잖아. 우연이를 그렇게 끔찍이 아끼지도 않았으면서 나도 아니고 당신이 왜? 나 때문에 그 애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죽음으로 그 죄를 갚고 아들 곁에 가려고 했던 거야. 다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까. 8년 전 아들이 처음 가게 열 때 부탁한 창업자금 내가 빌려만 줬더라면 그 가게가 망하지 않았을 테고 그럼 베트남 가서 애가 그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아들에 대해 그렇게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커다란 절망 앞에서 나의 찢어지는 고통과 절망밖에 안 보여서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주지 못했던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쌍한 그 양반의 손을 잡고 전 그간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연이를 죽게 만들고 죄책감으로 죽어야 할 인간들은 따로 있었어요. 당신이 없어진 동안 나까지 우연이처럼 될지 당신은 몰랐죠? 우리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사는 거 알면 천국에 있는 우연이가 한마디 하겠네요. 우리 그의 곁에 가는 날까지 죄짓지 말고 그저 적당히 살다 갑시다.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믿고 싫었던 남편이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형용할 수 없는 큰 아픔을 함께 겪은 안쓰러운 마음에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남편 역시 그렇게 정없던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 신경통 심하잖아 라며 청소하려는 나를 막아서고 집안일을 좀 덜하라며 자기 스스로 집안 청소는 다 하고요. 어느 겨울날 나 먹으라고 무심한 듯 어묵탕을 사다주는 그런 다정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로지 서로뿐인 그런 노부부로 남은 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로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기는 합니다. 젊고 앞날 창창했던 아들 대신 늙은 내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스럽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그렇게 즐기게 살아가게 되더군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분 중에 인생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절 보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저만큼 박복하시기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낼 이야기를 쓰기 위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행복했던 기억을 찾을 수 있어 잠시나마 좋았습니다. 특히 아들 생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 그것에 기대어 앞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네요. 나한테 이런 기회 주신 이 유튜브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가족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의견 여쭤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재벌처럼 살거나 그런 집은 아니었고요. 그냥 서울에서 꽤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에는 무리 없는 정도의 형편이었죠. 아버지가 사업하셨고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셨고요. 저희는 자매만 둘인데 저희 언니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형부는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었는데 법조인 쪽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사무실도 열어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하니까 언니도 그다지 꿀림 없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형부는 야심이 좀 있다고 할까? 집에서 자본이 받쳐주면 언제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저희 집이 넉넉한 것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형부네 집도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나았던 거였죠. 아버지는 저도 그런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집안도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저한테도 그만큼의 넉넉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남자 여럿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막 제 마음에 드는 남자는 또 없었던 거였죠. 솔직히 집안 괜찮고 본인도 나쁘지 않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저를 좋아해서 만난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는 게 너무 보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차라리 그걸 좀 드러내지 않고 저하고 만나면 좋은데 너무 대놓고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려다가도 식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까지 엄청난 부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사실 좋은 일로 처음 해본 건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주차를 하다가 살짝 긁힌 게 인연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근처 식당에 갔다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좀 좁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식당이 아니라서 발렛 주차도 안 해주고 제가 넣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차를 긁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제가 잘못한 거지만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쓱 보고 괜찮다, 이 정도는 상관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 젠틀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었죠. 그런데 아버지 뵈러 회사에 갔는데 거기 사무실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맞았고 상당히 빠르게 좋은 관계가 되었죠. 솔직히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회사 직원인데 그렇게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였죠. 물론 그 사람도 좀 부담스러워하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장 대표님의 딸이라고 하니까 마치 출세를 노리고서 사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상관없었는데 당사자 입장은 또 다른가 보더군요. 다른 직장 동료들 눈치도 보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다가 한참이나 그 사람이 일하는 걸 지켜보시더니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다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야 좀 마음에 안 차시는 게 너무 당연하기는 했죠. 주변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전부 전문직이고 저한테 소개시켜주려 하셨던 사람들도 모두 아주 잘난 스펙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집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인 그 사람이 눈에 안 찰 수밖에요. 저는 그런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소박하고 평범한 그 됨됨이가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잘 몰랐던 건 그 사람 집안 사정이었죠.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남자친구를 만난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자기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뭔데? 사실 우리 아버지 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혼자 나 기르셨고. 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다며. 대표님, 아니 장인어른이 우리 결혼 반대하실까봐 솔직하게 말을 못했어.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하면 대부분 안 좋게 보시니까. 그건 또 사실이기는 했어요. 사실 저야 남자친구가 편모스라에서 자랐든 부모님 밑에서 자랐든 상관은 없었죠. 어차피 남자친구의 됨됨이가 아주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을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평범한 남자친구와 그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가 한참이나 망설이셨는데 편모스라인 것까지 알려진다면 아예 결혼 자체가 파토날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는 계속 그렇게 말하자. 속이는 건데 괜찮을까? 어차피 자기 아버님 안 계시는 건 똑같은데 뭐 어때? 딱히 지금 양쪽 부모님 다 계신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시기만 다르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아버지도 바깥 사돈이 안 계신다는 건 잘 알고 계셨고요. 남자친구가 결혼 전에 저한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줬으니 딱히 문제될 것도 없었죠. 우리 상견례 할 때 어머님이 말실수만 안 하시게 잘 말씀드려놔. 응, 알았어. 어머니한테는 꼭 당부드려 놓을게. 남자친구는 순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좋은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걸 회방 놓을 어머니가 없겠죠. 저도 그때까지 아직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뵌 적이 없었어요. 한 번쯤은 남자친구의 고향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데려가지를 않더라고요. 말로는 어디 남쪽 멀리 바닷가에 살고 계신다는데 너무 고립된 곳이라 버스도 안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면 차로 정말 오래 타고 가야 해서 고생 많이 할 거라고. 중간에 차 세워두고 걸어서 가야 하는 곳도 있다는 말에 조금 놀라서 그럼 예비 시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시면 그때 뵙기로 했었죠. 남자친구도 딱히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은 없어 보였고요.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하는 눈치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분이어서 식구들한테 전혀 걱정을 안 끼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남자친구 하나지만 동네에 오래 살아 친구들도 많고 교류하는 사람도 많아서 외로워하시지도 않는다고요. 저야 너무 좋은 일이었죠. 사실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시댁 좋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 시집살이를 시킬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사는 게 좋을 리도 없죠. 사실 제가 집안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꺼려졌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친구들 보면 좀 산다 하는 집안에 시집간 애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저희 집이랑 비슷한 배경인 애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은 거의 두 부류로 나뉘었거든요. 그냥 잘생기고 어린 남자 만나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아예 돈이 훨씬 많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안과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두 부류 중에 집안 좋은 남자하고 결혼한 애들은 진짜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말이에요. 어떤 시어머니는 집안 어른들한테 돌릴 김장김치를 친구 혼자서 다 하라고, 원래 그런 건 며느리 손맛으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라고 제 친구한테 일을 몰빵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 말로는 자기 기죽이려고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음식하게 만들고서 잘못하면 맛이 없네, 솜씨가 없네, 이런 애가 무슨 애를 낳아 기르냐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네 시어머니도 음식을 잘하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데도요. 반면에 젊고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쪽은 반대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속을 썩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친구한테 싹싹 빌고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나았죠. 친구들도 남편 바람 한두 번이야 괜찮다고 자기도 따로 만나는 남자 있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그래도 결혼 생활에 로망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상대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 편이었지만 그렇게 서로 자유롭게 사는 모습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둘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거였죠. 집안은 내세울 것 없고 시어머니도 나한테 간섭을 못하지만 동시에 성실하면서 나만 바라볼 것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그때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 날에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미리 언지를 받고 오셔서인지 많이 긴장하신 얼굴인 것 같더라고요. 좀 후덕하고 펑퍼짐한 인상의 아주머니셨는데 좀 세련되지 못하시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워낙 멋쟁이시고 패션을 중시하는 분이셔서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비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매끄럽게 넘기셨어요. 예비 신랑이 말했던 대로 최근에 돌아가신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었죠. 친정부모님은 너무 소박한 남편의 집안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지만 딱히 문제점을 짚어낼 것이 없으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하고 예비 신랑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내내 흘낏거리면서 저를 보셨어요. 상견례 날 처음 뵙는 것이라 제가 더 궁금하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감이 정말로 예쁘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런 아가씨를 아내감으로 데려왔을까. 별 말씀을요, 어머님. 날 선택해준 거죠.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희 집안이 조금 모자란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저희 친정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한껏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저나 친정부모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못마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왜 그러시나 했어요.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약간 풀이 죽어서 시무룩한 표정이셨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예비 시어머니는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차에 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은 댁으로 가셨고 저희는 카페에 잠깐 앉았어요. 이제 곧 들어갈 신혼집 이야기도 나누고 혼수 고민도 같이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 제가 예비 신랑한테 물어봤죠. 아까 어머님 좀 기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 응? 우리 어머니 집안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그러셨을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가만 생각해보니 사실 상대적으로 처지는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납득이 되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치렀어요. 부모님이 결혼식만큼은 좋은 데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국내에서도 그래도 손꼽히는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물론 손님이야 거의 저희 친정부모님 손님이셨죠. 아버지하고 인사 나누려고 줄을 서서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홀에 가득 찬 손님들을 보고서 시어머니가 조금 기함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시댁 쪽 친척분들도 오긴 했는데 숫자가 정말 적었고요.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까지 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잘 몰랐지만 친구가 전해주기로 호텔에 안 어울리게 좀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 들어온 사람들인가 했는데 저희 시댁 쪽 하객이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시댁 친척들 쪽에서 문제도 생겼어요. 저희가 식을 다 끝내고서 손님들께 인사하려고 피로연장에 갔는데 피로연장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혼식 피로연에 안 어울리게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서 살펴봤더니 술에 취한 어떤 시댁 친척 아저씨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엎어졌고 그 때문에 다른 손님 옷에 음식이 튀었던 거였습니다. 그 손님도 좀 참으면 될 것을 참지 않고 화를 내면서 시댁 쪽 하객 얼굴을 차버렸어요. 이분은 저희 친정 쪽 친척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시댁 쪽 친척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애초에 로비로 들어오면서부터 목소리가 커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는 했었어요. 화를 낸 친정 쪽 친척도 원래 아주 예민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고요. 둘이 잘못 만난 거였죠. 좋은 날이어야 하는 결혼식 날 피로 현장에서 그 난리가 났으니 어땠겠어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서는 시댁 친척 아저씨를 말리다가 저희 친척이 다시 한번 싸대기를 날리려고 하니까 도리어 더 화를 내면서 그 친척 멱살을 잡았죠. 시어머니도 그 거친 해변에서 나고 자란 분이라서 엄청 잘 싸우신다고 나중에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흰 테이블보가 깔리고 와인잔이 세팅된 호텔 피로 현장에서 그렇게 멱살잡이를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멱살을 잡았으니 정말 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피로 현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은 거의 다 저희 친정부모님 손님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막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남들 감정을 캐치하지 못할 만큼 둔한 면도 있어서 도리어 무던하고 무난하다는 평을 받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진짜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미치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는데 시어머니가 다혈질이어서 제대로 말려지지도 않고 결국 저까지 합세해서 같이 시어머니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다가 몸이 밀려서 테이블에서 음식물이 제 피로연 드레스에 다 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피로연 드레스도 솔직히 정말 신경 많이 써서 구입한 거였거든요. 연분홍색의 단순하지만 정말 고급스러운 드레스였고 가격대도 무척 높았는데 시어머니한테 밀려서 테이블을 잘못 짚는 바람에 스테이크 소스가 전부 다 튀어서 옷은 망가지고 난리였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휘청거리는 걸 본 시어머니가 흠칫하면서 얼른 손을 놓으시고 남편이 급하게 중지한 덕분에 더 싸움이 커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 드레스는 이미 망가진 상태였고 손님들 시선은 집중되었고 저희 부모님 얼굴은 일그러졌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는지 어깨를 으쓱하면서 작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 표정이 별로 미안한 얼굴도 아니더라고요. 남편만 속이 상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요. 아무튼 피로연에서 그런 난리가 난 이후에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따로 인사를 드리기도 싫었어요. 결혼식 자체도 저희 집에서 100%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집안마다 사정은 다르게 마련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사정되는 사람이 더 내서 준비하면 되는 거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애써서 준비해 주신 결혼식에서 적어도 소란은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어머니한테 섭섭한 건 그거 하나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은 굳이 갈 필요 있냐고 시댁이 저 남해안인데 얼마나 먼지 안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냥 전화로 인사드리자고 했지만 그래도 그럴 수야 있나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래도 어른이신데 인사드리고 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친정보다도 먼저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니까 솔직히 왜 남편이 굳이 오지 말자고 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해 주시긴 했지만 시댁의 건물이 정말 대단했어요. 시골에 폐가 되기 직전인 작은 오두막들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슬레이트 지붕 올리고 너무 오래된 나무 기둥은 군데군데 썩어 있고 마당은 잡초가 듬성듬성 나 있고요. 시골이라고 해서 운치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렇게 낡은 느낌이었어요. 친척이라고 나와보는 사람들도 거의 그런 분들이었고요. 저희 피로연 때 난리친 그 아저씨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따로 사둔 시어머니와 친척분들 선물을 꺼내놓으니까 시어머니는 뭐 이런 걸 사왔냐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른 것이 명품 가방이라서 이 동네하고 좀 안 어울리기는 했지만 선물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거 사오려면 돈 쓰지 말고 그냥 고기나 사와라. 뭐 이런 가죽 조가리를 가지고. 아휴, 어머님, 그래도 나중에 멋내고 친구분 만나실 때 드시면 좋을 거예요. 아휴, 네가 이제 내 며느리니까 하는 말인데 나는 읍내 나갈 일도 별로 없다. 그냥 만난 게 제일 좋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보여주셨던 조심스러운 행동거지가 완전히 사라져 있더군요. 이제 결혼식도 다 끝났겠다. 제가 완전히 잊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좀 말투가 거치시더라고요. 자주 내려오기나 해라. 내가 아들 이놈 하나인데 생각 같아서는 아예 여기 눌러 살라고 하고 싶지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어찌 내려와요. 말도 안 되지. 야 이놈아. 새 며느리 들어오면 원래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법이다.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게 뭐 대수라고. 너 싫으면 새아가라도 여기서 같이 3년은 살아야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기겁할 만한 내용만 있었지만 제가 따로 입을 댈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기겁해서 시어머니한테 퉁박을 주고 있었으니 뭐 문제는 없었죠.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이 돌아앉으셨지만 결국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하시고 그냥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하면서 입을 내미셨어요. 시어머니가 자고 가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끝내 싫다면서 저녁까지만 먹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해가 빨리 지고 있었지만 차를 끌고서 가까운 소도시까지 가서 예약해둔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호텔도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시댁 방보다야 100배 깨끗하고 안락했죠. 자기야 미안.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라서 꽉 막힌 데가 있으셔. 우리 고향도 그렇고 그래서 가지 말자고 했던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그리고 자기가 워낙 먼저 잘 막아줘서 뭐.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내가 잘할게.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만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고맙기는 했죠.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남편은 어디까지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으니까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자들은 무조건 어머니 편인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어머니와 시가 쪽 고향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아주 나쁜 감정도 없었어요. 남편이 완벽하게 제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 힘든 일 자체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워낙 거리도 멀어서 애초에 만날 일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일로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는 말 안 하고 저한테만 전화를 해서 왜 그날 그렇게 갔냐고 시댁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셨죠. 솔직히 저는 조금 황당하기는 했어요. 시댁에 무조건 하룻밤 자라는 시어머니의 요구도 황당했지만 애초에 나가서 자자고 굳고 주장했던 건 남편이었거든요. 저야 시댁에서 하루 자든 밖에서 자든 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만 전화해서 난리를 치시니까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전화해서 저를 혼내시면서도 남편한테는 이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용건으로 전화해서 나를 혼냈다. 그런데 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대신 사과를 했어요. 사실 남편한테 사과를 받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리어 남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로부터 얼마간은 시어머니가 거의 연락도 안 하시고 잠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해 시어머니 생신 때가 다가오니 또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은 챙겨야 하지 않느냐 걱정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는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며느리가 그럴 수야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그 시골집을 또 가기는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혹시 서울 구경시켜드리면 안 되냐고 호텔 하나 잡아드리고서 한 사흘 계시다가 맛난 거 많이 드시고 내려가시면 되지 않냐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남편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아는데 좀 집착이 있는 편이라서 한번 잘해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바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래도 사람 노릇은 하면서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도 제가 새며느리인데 어떻게 시어머니 첫 생일을 그냥 선물만 보내고서 입을 닫겠냐고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남편이 시댁 편만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맙기도 하고 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셔서 한 사흘이라도 호텔에 머무시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머뭇거리시더군요. 그게 말이다. 왜요, 어머님? 하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난 서울 가서 남의 집에 있고 싶지 않구나. 내 아들 며느리네 집에 가고 싶지. 말하자면 저희 집에 머물고 싶으시다는 건데 순간 멈칫하게 되더군요. 솔직히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가 며칠씩 같이 머무는 건 제가 좀 반갑지가 않아서요. 저희 집은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곳이라서 제법 넓고 시어머니가 와서 계시기에 방도 모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혼집에 저희 부부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별로였어요. 어머님, 저희 집보다 호텔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는 지금 남는 이불도 없고. 남는 이불이야 뭐 그냥 여름 이불이나 한 채 내주면 되지 않겠니? 너희 지금 가을이라 이불 바꿨을 거 아니니? 남편이 뭐라고 해두었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신 애투가 훨씬 조심스럽게 누그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좀 세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강하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약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도리어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듯한 그 말투로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난처해하다가 결국은 시어머니께 집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오시는 거였고 게다가 결혼 후 첫 해 첫 생신이었으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했죠. 그런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아주 오만상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렇게 화내지 마. 그래도 자기 어머님이신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지.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남편의 반응이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아들이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며느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보이니까요. 우리 어머니 내가 대학 서울로 와서 자취할 때도 나 어디 있냐고 뭐 먹냐고 원룸 주인 들볶고 그랬어. 되게 부끄러웠거든 그때. 어머나 어머님이? 집착이 좀 심하다고 해야 할까? 그때부터 내가 싫은 티 엄청나게 내고 그러지 말라고 화를 많이 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긴 해. 원룸 주인 아주머니가 무슨 하숙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만 임대 놓은 건데 나 먹는 것까지 챙기라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쪽팔리던지. 세상에 그랬구나. 난 몰랐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어머니랑 좀 거리를 둬야 해. 안 그러면 자기하고 나 같이 귀찮게 할 거야. 남편의 말은 이해가 되었어요. 좀 매정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사람을 들볶는 성격이셨다면 남편이 학을 떼는 것도 이해가 가긴 했죠.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 생신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기차역에 내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 때부터 남편 얼굴은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사근사근하게 시어머니한테 말을 붙였고 시어머니 역시도 정과는 다르게 상냥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가끔 남편 눈치도 보시는 걸 보니 그래도 남편이 많이 단도리를 해놓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부드럽게만 진행될 리가 없었죠. 첫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둘러보면서 집이 너무 좋다면서 감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소파에 앉으시게 하고 물을 가지러
제가 부엌으로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열어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편은 잠깐 뭘 사러 슈퍼에 나갔는데 시어머니 혼자서 안방문 열어보고 작은 방문 열어보고 그러다가 드레스룸까지 열어보시고서는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무슨 옷이 이렇게 많니? 신혼이면 돈 아껴야 모을 때인데 제정신이야? 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이렇게 옷을 많이 사면 어떻게 해? 어머니, 잠시만. 이거 제가 처녀적이 입던 옷들이에요. 결혼하고서 산 거 아니고요.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방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드레스룸에 버티고 서서 옷을 막 거칠게 뒤적이면서 들추셨습니다. 남편이 없어서인지 말투나 행동이나 완전히 달라지시더군요. 마치 두 얼굴 같았어요. 솔직히 제 옷 중에 캐시미어나 실크로 된 게 많아서 함부로 만지는 걸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한두 번 좀 거칠게 만진다고 옷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제가 옷을 무척 소중하게 다루는 편이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옷을 마구 뒤적거리면서 뭐 이런 옷을 사놨냐고, 이제 유부녀인데 옷도 좀 조신하게 얌전하고 풍신한 걸 입어야 한다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단도리를 해놔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니 저하고 둘만 있으니까 또 고삐가 풀리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게 뭐니? 이렇게 막 큰 애들하고 붙는 옷을 입는다고? 너 남편 있는 애야. 그건 요새 안 입어요. 그냥 버리기 애매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가 지적하셨던 옷들을 제가 당시에도 다 입는 거였지만 일단 그렇게 둘러대고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나와서도 뭐가 못마땅하신 건지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물론 너희 집이 첫눈에 딱 보기에는 너무 좋고 예쁘다만 이래서야 무슨 모델하우스 같아서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구나. 밥은 좀 하는 거니? 부엌도 너무 아무것도 없구나. 어머님, 저희 그렇게 막 만들어 먹지는 않아요. 사다 먹는 게 많은 편이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너희 남편이 얼마나 집밥을 좋아하는데 사다 먹다니? 시어머니가 그 말에 펄쩍 뛰시더군요. 마치 못 들을 말을 들으셨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래도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나름 좋은 데서 반찬을 사다 먹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요리에 자신이 없으니 좋은 반찬 사다가 플레이팅 예쁘게 해서 남편한테 차려주었고요. 남편은 그런 식탁을 꽤 좋아했어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맛도 있고 제가 직접 차리니까 정성도 느껴진다고요.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특별히 힘쓸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었나 봐요. 한참이나 입이 터져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왔는데도 일단 잔소리가 시작되니 멈출 수가 없는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끝없이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들어와서 사온 걸 식탁에 풀어두다 말고 시어머니한테 돌아서서 얼굴을 굳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내가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얘가 너 밥도 안 해준다며. 네가 얼마나 집밥을 좋아하니? 그리고 너 양말도 회색만 신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하시는 게 잔소리고 집착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잔소리하면서 참견하시면 저희 생활이 흐트러지죠. 남편은 전에 없이 무서운 얼굴로 딱 잘라 말하더군요. 마냥 순하고 착하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단호해 보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 사람이 저 보호해주려고 저런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무척 기뻤었지요. 시어머니는 황당했는지 입만 우물거리시다가 곡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원래 사흘을 묵으시려고 했지만 이튿날 남편이 곧장 기차역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좀 죄송스러워서 그래도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시게 하라고 했지만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눈치를 보다가 저만 있을 때 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올 거다. 너희 집 알았으니까. 애미가 되어서 그것도 못하니? 저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원흉이라는 듯이 눈을 흘기고서는 남편 말 따라서 조용하게 기차역으로 향하는 차를 타시더군요. 뭔가 좀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나 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과 저희 서울집은 너무 멀어서 오가기도 힘들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서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조용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혼자 자식을 기르며 살아서 너무 집착이 심한 게 문제라고요. 그걸 제외하면 좋은 분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어서 남편의 손등을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왜냐하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어머니가 정말로 서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평일 오후에 저는 취미로 삼은 그림을 그리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라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였죠. 아니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시애미가 뭐 전화라도 미리 하고 와야 하느냐? 아들 며느리 집에 오는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한테 연락도 없이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들어오시게 하고 차를 끓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괜히 심술맞게 앉으셔서 저한테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는 뭐 드릴 게 없고 별 수 있나요? 배달 음식점에다가 전화를 해서 시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며느리가 해준 밥 먹어보고 싶다. 밥 좀 해다오. 어머님, 저 요리를 잘 못해요. 잘 못하면 어떡하니? 네 남편한테는 어쩌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앞에 떡하니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 말을 그냥 안 들을 수도 없어서 저는 좀 난감한 채로 나와서 집안 마트에서 장을 봐서 들어왔어요. 평소에 밥을 거의 안 해먹기는 하지만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음식하는 꼴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는 거였어요. 너는 지금 시어머니가 왔는데 된장을 내놓으려는 게냐? 네 어머님, 혹시 된장 안 좋아하세요? 내가 시골 아짐이라고 된장만 먹게 생겼니? 어째 시험에 대접도 할 줄은 몰라.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고 저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얼른 나가서 소고기를 조금 더 사왔습니다. 고기라도 구워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죠. 그런데 뭐 요리를 평소에 안 하다가 하는데 수월하게 될 리가 있나요? 시간은 더 걸리고 저는 허둥지둥 엉망진창이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보고 계셨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슬슬 짜증이 날 때쯤 칼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뭐? 서울 올 일이 있어서 생각나서 왔단다. 정말이에요? 그럼 미리 전화 연락이라도 하셨어야죠. 남편은 저보다 더 크게 싫은 기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처음 들이닥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음식까지 요구하고 하시니까 화가 올라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하니 시어머니도 조금 기가 죽은 기색으로 남편 눈치를 보았고 남편은 더 말하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의 짐을 대충 다 싸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서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싫다고 했어요. 그 말투가 평소와는 달리 무척 거칠어서 저도 좀 놀랐지요. 현관 밖을 나가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남편이 화를 내는 목소리가 들려올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부드럽게 사과를 했습니다. 뭐 저도 좀 화가 났었긴 했지만 남편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도리어 저를 좀 보호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화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다시 안 그러시면 되지 않냐고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예 연락 없이 갑자기 자식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남편만 화를 내고 저는 그냥 참는 쪽이었는데 점점 더 저도 삐딱선을 타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문을 열라고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게 한 5번이 넘어갈 무렵에는 진짜 화가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찾아와서 뭐 하시는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은 그저 차 한 잔만 마시고 남편 얼굴만 보고 순순히 일어나서 나가셨고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은 식사까지 마치고서 남편 오는 거 보고서 가셨죠. 지금 생각하면 좀 희한하기는 했어요. 남편 얼굴을 보고 나면 그렇게 버티는 것도 없이 일어나서 곧장 내려가셨으니까요. 시어머니 사시는 곳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먼지를 생각하면 더욱이나 희한했죠. 사실 저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것이 모종인가 싶더라고요. 얼마나 멀리 사는 아들이 보고 싶으면 저러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로는 편모스라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받았는데 차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서 계속 참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아예 안 보고 싶은데 부모 자식 간의 연이 있어 그럴 수가 없다고 토로하는데 남편의 심정도 이해가 갔어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남편 얼굴을 바라보는 그 그리움이 가득 찬 눈이 사실 모정으로 이해가 될 때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하도 모질게 대해서 저라도 입을 다물고 있자 싶어서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10번째쯤 찾아오셨을 때는 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잠시 외출했던 때 오셨는데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솔직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걸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쯤에는 사실 제 눈치도 보기는 보셨어요. 당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찾아온다 싶기는 하셨겠죠. 요즘 어떤 며느리가 이런 걸 참고 살겠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남편을 워낙 아들로 의지하셨으니 그냥 참아보겠다고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쯤 되니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게 말이다. 애비가 내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그래서 말이다. 목소리도 안 들려주고 해서 얼굴이라도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시어머니는 미안하신지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웅얼대시더군요. 물론 아들내미 보고 싶으시겠죠. 평생 정성을 다해 키워온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작게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이 약해질 뻔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문 안 열어드려요.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머님 모시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원래 제가 집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도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어머님이니까 여태 참았던 거고요. 어머님도 자식한테 제대로 대접받고 싶으시면 좀 연락을 미리 하셔야죠. 솔직히 그동안 참고 있던 바가 있어서 말이 의도한 것보다 좀 더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어조도 그랬고 내용도 그랬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곧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러더니 알겠다며 오늘은 그냥 내려가겠다고 중얼거리셨죠. 사실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자식들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기대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속상해했고 남편은 잘했다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전화였죠. 시어머니가 강에 뛰어드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고향도 아닌 서울에서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는 내내 말을 더듬었고 저도 현실감이 들지를 않아서 멍한 채였어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얼어붙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고서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고사인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남편이 알아보고 온 바에 의하면 정말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거였죠. 지난밤에 혼자 한강가에 앉아 계시다가 뛰어드신 걸로 보인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일이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지 슬프다기보다는 당혹스러운 얼굴이었고요. 저도 남편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박대받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떠나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그저 연락 없이 오지 마시라는 말씀을 약간 센 어조로 드린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생각이 정리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은 아니야. 나 때문이야. 유일한 아들이 이제 남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남편은 차분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아들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걸 시어머니가 못 견딘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정말 매달리다시피 애처롭게 구셨으니까요. 동시에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저는 못할 말을 한 건 분명 아니었는데 이렇게 큰 죄책감에 시달려 하니까요. 지금도 사실 시어머니한테 원망과 슬픔이 동시에 들고 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조금 찜찜하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제가 잘못 처신한 것 같은가요?